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민주야,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제발, 제발 누구라도 좋으니 나 좀 살려줘.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빗속을 달렸습니다. 얼음장 같은 빗줄기가 온몸을 때리고 젖은 운동화는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지옥이 저를 집어삼킬 테니까요. 제잡아. 오늘 놓치면 우리 돈 다 날아가는 거야. 당장 안 서? 등 뒤에서 들려오는 사채업자 강 실장의 고함 소리. 그 소리는 마치 저승사자의 부름처럼 끔찍하게 제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서윤, 26입니다. 꽃다운 나이라고들 하지만 저에게 청춘은 사치였습니다. 아빠라는 작자가, 아니 김철호 그 인간이 제 명의를 도용해 5천만 원을 빌려 쓰고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저는 낮에는 식당 설거지, 밤에는 대리기사를 뛰며 죽어라 일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채 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 비참한 도망뿐이었습니다. 거기 안 서? 잡히면 가만 안 둬. 장기라도 팔아서 갚게 할 거야. 철퍽, 철퍽. 무릉덩이를 밟는 놈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목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골목으로 무작정 꺾어 들어갔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컴컴한 골목. 제발, 제발 이 길이 뚫려 있기를. 제발 나갈 구멍이 있기를. 하지만 신은 끝내 저를 버린 걸까요?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높은 시멘트 담벼락이 제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절망감에 다리가 풀려 그대로 빗물 웅덩이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았어. 엄마 얼굴도 모르고 유일한 가족이라던 아빠한테 팔려다니고 결국엔 이렇게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구나.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저 멀리서 놈들의 손전등 불빛이 번쩍이는 게 보였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싶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한켠 어둠 속에 죽은 듯이 주차되어 있던 검은색 물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이런 달동네 골목에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매끈하고 거대한 검은색 차, 그리고 거짓말처럼 그 차의 뒷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타요. 빨리. 낮고 묵직한 하지만 다급한 중년 남자의 목소리.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곳이 동아줄인지 썩은 동아줄인지 따질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젖은 몸을 이끌고 구르다시피 그 차 뒷좌석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제가 문을 닫자마자 썬팅된 차창 밖으로 헐레벌떡 뛰어온 강 실장 패거리가 보였습니다. 어디 갔어? 분명 이쪽으로 왔는데? 형님, 저기 차 있잖아요. 저기 숨은 거 아니야? 사채업자 중 한 명이 제가 탄 차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놈들은 거칠게 차 문을 두드렸습니다. 쾅, 쾅, 쾅.
안에 누구 있어? 문 좀 열어봐. 우리 돈 떼먹고 도망친 년 여기 숨었지? 저는 입을 틀어막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들키면 끝장이다. 제 옆에는 한 중년 신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잘 정돈된 최고급 수트, 그리고 서늘할 정도로 차분한 눈빛. 그는 빗물에 젖어 덜덜 떨고 있는 저를 흘끗 보더니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차 창문을 내렸습니다. 직마이너스 두꺼운 방탄 유리가 내려가자 강 실장이 험악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어이 아저씨, 혹시 여기 뛰어들어온 기집애 못 봤? 강 실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차 안에 앉아 있는 중년 신사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마치 저승사자라도 본 듯 표정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놈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길래 천하에 무서울 것 없는 사채업자가 저렇게 쫄아버린 걸까요? 중년 신사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누굴 찾으시는 겁니까? 혹시 내 딸을 찾으시는 건가요?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딸이라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남자는 자연스럽게 제 어깨에 팔을 두르며 사채업자들을 차가운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딸이요? 아니, 최 회장님. 그게 아니라 내 딸이 잠시 반항기가 와서 가출을 좀 했습니다. 이제 집에 데려가는 길인데 당신들이 혹시 내 딸을 쫓고 있었던 겁니까? 강 실장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가세요. 내 딸 놀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자, 얘들아. 사람 잘못 봤다. 빨리 튀어. 패거리들은 도망치듯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차 안. 빗소리만이 타닥타닥 차체를 때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덜덜 떨리는 몸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인 그 최 회장. 구해준 건 고맙지만 이 남자는 도대체 왜 저를 딸이라고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저는 죄송한 마음에 서둘러 차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제 젖은 옷 때문에 고급 가죽 시트가 엉망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중년 신사가 제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는 대답 대신 뚫어지게 제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빗물에 젖어 드러난 제 목덜미, 그곳에 걸려 있는 낡은 목걸이에 고정되었습니다. 반쪽짜리 하트 모양의 은색 펜던트. 어릴 때부터 제가 차고 있었던, 아빠 말로는 엄마가 남겨줬다던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너무 낡고 볼품 없어서 전당포에서도 안 받아주던 그 목걸이. 아가씨, 그 목걸이. 네,
그 목걸이 어디서 났습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거요? 이건 돌아가신 제 엄마 유품이라고 들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하고 있었다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을 호령한다는 회장님이 낯선 여자아이 앞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양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소중하게 간직해 온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보시겠습니까?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 남자와 그 품에 안겨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목에는 제가 지금 차고 있는 것과 똑같은 반쪽짜리 하트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나머지 반쪽은 사진 속 젊은 아빠의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두 개의 반쪽이 합쳐져야 비로소 하나가 되는 그 목걸이. 26년 전이었습니다. 서울 놀이공원에서 이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제 목숨보다 소중한 딸, 민주였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돈과 인맥을 동원해 전국을 뒤졌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걸이를 한 아이가 지금 제 눈앞에 있군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아빠라니요. 내 아빠는 도박 빚을 남기고 도망간 김철호인데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끌림, 그리고 사진 속 아이와 닮은 제 모습,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는 이 남자의 눈빛이 너무나 따뜻하고 슬퍼서 심장이 저릿해 왔습니다. 아가씨, 이름이 뭡니까? 서윤입니다. 서윤, 서윤이라. 그는 손수건을 꺼내 빗물에 젖은 제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조심스럽고 다정한지 평생 맞아본 기억밖에 없는 저는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보호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잠시 내 집으로 같이 가줄 수 있겠습니까?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빚쟁이들이 아직 근처에 있을지 모릅니다. 안전해질 때까지만이라도 제 곁에 있어 주시겠습니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당장 갈 곳도 돈도 없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이 낯선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저를 그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네, 갈게요.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고 빗속을 뚫고 달리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면 정말 신이 내 지옥 같은 인생에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라면 그렇게 저는 26년 만에 진짜 아버지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친자 불일치 0%, 친자 확률 99.9999%,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 VIP실, 하얀 종이 위에 적힌 검은 글씨들이 제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제 진짜 아버지 최진혁 회장은 결과지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더니 이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민주야, 내 딸 민주야,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아버지의 통곡 소리가 병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수조원을 움직인다는 냉철한 기업가가 잃어버린 딸 앞에서는 그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자신의 얼굴에 비비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뜨거운 눈물방울이 제 손등에 떨어질 때마다 제 가슴 속 응어리도 하나둘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물었습니다. 그럼 김철호는요? 저를 26년 동안 키워준 그 사람은 누구예요? 제 아빠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젖은 눈을 들어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놈은 유괴범이다. 네. 26년 전 내가 고작 3살 때였다. 놀이공원에서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유모차에 있던 너를 누군가 데려갔어. 전국을 뒤지고 경찰을 다 풀었지만 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몸값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도 없었어. 그래서 나는 내가 이미 잘못된 줄로만 알고 26년을 지옥 속에서 살았다. 아버지의 주먹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너를 데려다 친딸인 척 키우면서 노예처럼 부려먹었다니. 내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내 딸을 훔쳐간 것도 모자라 내 딸의 인생을 짓밟아? 유괴범. 저를 때리고 욕하고 어린 시절부터 앵벌이를 시키고 결국엔 사채 빚까지 떠넘기고 도망간 김철호. 그 인간이 제 아빠가 아니라 저를 훔쳐간 범죄자였다니. 충격보다는 오히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런 쓰레기가 내 진짜 아빠가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다.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억울하고 또 다행이라서요. 가자. 집으로 가자.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보상해 주마.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가 도착한 곳은 드라마에서나 보던 거대한 대저택이었습니다. 높은 담벼락, 드넓은 정원, 그리고 제복을 입고 도열에 있는 수십 명의 고용인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그리고 아가씨, 아가씨. 평생 야, 너 기집애로 불리던 제가 아가씨라니요.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2층에 있는 가장 크고 예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다. 내가 돌아오면 주려고 매일 청소해두고 기다렸다. 방 안은 온통 핑크빛이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제가 어릴 때 잃어버렸을 때 입고 있던 것과 비슷한 베네 저고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씻고 나오너라. 밥 먹자. 너 좋아하는 음식으로 차려두마. 저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엉망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 퀭한 눈, 그리고
여기저기 멍든 몸.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자 긴장이 풀리며 노곤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행복이 깨지면 어떡하지? 김철호가 찾아오면 어떡하지? 씻고 나오자 식당에는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랍스터, 갈비찜, 신선한 회. 난생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숟가락을 드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김철호는 밥 먹을 때 쩝쩝거린다고, 반찬 많이 집어먹는다고 밥그릇을 뺐거나 숟가락으로 머리를 때리곤 했으니까요. 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며 고기를 썰어 접시에 놓아주셨습니다. 많이 먹어라. 천천히. 눈치 보지 말고. 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에 용기를 내어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머리에 묻은 먼지를 떼어주려고 손을 뻗으셨습니다. 흡! 저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식탁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죄송해요. 안 먹을게요. 때리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아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몸을 웅크린 채 덜덜 떨었습니다. 반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손이 올라오면 무조건 맞는 날이었으니까요. 머리카락이 잡히고 뺨을 맞고 발길질을 당했던 26년의 기억이 제 몸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식당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주야. 아버지가 식탁 밑으로 들어와 저를 보셨습니다. 공포에 질려 하얗게 질린 제 얼굴, 그리고 방어하느라 걷어 올려진 제 소매 아래로 드러난 팔. 그곳에는 담배 자국과 몽둥이로 맞아 생긴 시퍼런 멍 자국들이 지도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세상에.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제 팔을 잡으려다 제가 움찔하자 차마 만지지도 못하고 허공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습니다. 도대체 그 짐승만도 못한 놈 밑에서 어떤 지옥을 산 거냐? 아빠가 머리 한번 쓰다듬는 것조차 공포에 질릴 만큼 얼마나 맞고 산 거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습관이 돼서.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너를 잃어버려서 금지옥염 내 새끼 몸에 이런 흉터를 남기게 했구나. 아버지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회장님이 딸의 상처 앞에서 아이처럼 울고 계셨습니다. 그 처절한 울음소리에 저도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빠, 울지 마세요. 저 이제 괜찮아요. 아빠가 찾아주셨잖아요. 제 위로에 아버지는 저를 와락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다. 하지만 그놈은 안 괜찮을 거다. 내 딸 몸에 손댄 놈들, 내 딸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한 놈들, 단 한 놈도 살려두지 않겠다. 김철호, 그리고 사채업자 놈들,
내가 가진 모든 돈과 힘을 써서 사는 게 죽는 것보다 고통스럽게 만들어주마. 아버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을 넘어선 맹렬한 살이었습니다. 호랑이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자신의 새끼를 건드린 하이에나들을 사냥하기 위해.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저는 여기가 천국인가 싶었습니다. 딱딱하고 곰팡이 냄새나는 매트리스가 아닌 구름처럼 푹신한 침대와 은은한 라벤더 향기. 창밖으로는 잿빛 콘크리트 담벼락 대신 눈이 시리게 푸른 정원과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아, 나 이제 빚쟁이한테 쫓기는 대리기사 이서윤 아니지. 대한민국 재벌 회장님의 잃어버린 딸 최민주지. 아가씨, 일어나셨습니까? 제복을 입은 메이드분들이 들어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불을 끌어당기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머리를 조아리기만 했지 인사를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 화려한 생활이 제 것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맞지 않는 옷을 훔쳐 입은 도둑이 된 기분. 언젠가 김철호가 찾아와 꿈깨 넌 내 노예야 하며 저를 다시 그 시궁창으로 머리채 잡고 끌고 갈 것만 같아 불안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아버지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민주야, 잘 잤니? 우리 딸 오늘 뭐 하고 싶니? 아빠가 백화점이라도 통째로 빌려줄까? 아버지는 뭐든 다 해주겠다며 눈을 반짝이셨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요. 제가 살던 집이요. 거긴 왜? 짐도 정리하고 이서윤으로서의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어요. 그래야 진짜 최민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두고 온 제 과거들 확실하게 끊어내고 싶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 뜻이 그렇다면 가자. 대신 아빠랑 같이 가자. 혼자는 절대 안 된다. 검은 세단 수십 대가 줄지어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달동네로 향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차마 골목 안까지 들어갈 수도 없는 좁고 더러운 길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구경을 나왔습니다.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제가 26년간 갇혀 살던 집 앞에 섰습니다. 녹슨 대문, 깨진 유리창, 그리고 대문 가득 붙어 있는 빨간 차 앞 딱지. 무엇보다 끔찍한 건 사채업자들이 붉은 라카 스프레이로 대문에 휘갈겨 쓴 욕설들이었습니다. 돈 갚아, 장기라도 팔아, 죽여버린다. 김철호 사기꾼. 아버지는 그 지옥 같은 낙서들을 보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딸이 이런 지옥에서 혼자 떨고 있었던 거냐? 저는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반지하 특유의 쾌쾌한 곰팡이 냄새, 다리가 부러져 테이프로 감아놓은 밥상, 얇디 얇은 이불 한 채. 그곳은 제 26년의 고통이
고스란히 박제된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방 한구석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여기서 울고, 여기서 맞고, 여기서 배를 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빠라고 믿었던 유괴범에게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서윤아. 저는 나지막이 제 가짜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그만 아파하자.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제 행복해지자. 스스로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짐을 챙길 것도 없었습니다. 이 비참한 기억들을 가져갈 필요는 없으니까요. 유일하게 챙긴 건 김철호의 아내이자 유일하게 저를 아껴주셨던 분. 엄마가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제 어릴 적 베네저고리 하나뿐이었습니다. 방을 나서자 아버지가 문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최고급 수트에 어울리지 않는 더럽고 냄새나는 골목이었지만 아버지는 개의치 않고 두 팔을 벌려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다 끝났니? 네. 아빠, 이제 집에 가요. 아버지는 비서실장에게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이 건물, 그리고 이 동네 사채업자 사무실까지 싹 다 매입해. 그리고 저 낙서들. 당장 사람 불러서 지워. 아니, 아예 건물을 밀어버려. 내 딸의 아픈 기억은 먼지 한 톨도 남기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우리가 차에 오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 있던 낡은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받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20년 넘게 길들여진 공포가 제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여보세요? 이 기집애야. 너 어디야? 전화는 왜 안 받아? 그 목소리. 김철호였습니다. 술에 찌든 걸걸하고 역겨운 목소리.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너 사채업자들한테서 도망쳤다며? 너 때문에 내가 숨어 지낼 수가 없잖아. 딸년 하나. 잘못 키워서 내가 이게 무슨 꼴이야. 저는 입술을 깨물며 소리쳤습니다. 나보고 어쩌라고. 아빠가 돈 빌리고 도망간 거잖아. 내가 언제까지 아빠 빚 갚아야 해. 인연이 어디서 말대꾸야?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년. 너 지금 어디야? 돈은 좀 있냐? 내가 지금 급해서 그러니까 딱 1,000만 원만 붙여. 안 그러면 너 있는 곳 다 불어버릴 거야. 강 실장한테 너 잡아주기라고 할 거라고. 그는 여전히 저를 돈줄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제 옆에 누가 있는지 상상조차 못한 채 말이요. 공포가 분노로 바뀌려는 찰나 옆에서 듣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제 핸드폰을 거칠게 낚아채셨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눈동자는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직접 받으러 오지 그래. 뭐야? 너 누구야? 야, 이서윤 받고 돈 내놓으라고. 전화기 너머 김철호의 고함 소리가 골목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침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서윤이 기둥서방이야? 나는 이 아이의 아버지다. 뭐, 아버지? 크하하. 아이고 배야. 웃기고 자빠졌네. 걔 아빠는 나야. 이 미친놈이 어디서. 김철호. 58세. 전과 7범. 26년 전 서울 놀이공원에서 3세 여아 유괴. 맞나? 전화기 넘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 누구야? 어떻게 알았어? 기억해라.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데가 피눈물로 갚게 해줄 테니. 지금 내가 숨어 있는 그곳, 강원도 정선 모텔 302호지?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내가 지금 갈 테니까. 아니, 잠깐만. 아버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바닥에 던져 산산조각 낸 뒤 비서실장에게 눈짓했습니다. 최 실장, 위치 파악됐지? 헬기 띄워. 당장 가서 저놈 잡아와. 사채업자 놈들도 싹 다 잡아들여. 경찰보다 먼저 확보해. 내 손으로 직접 묻고 싶은 게 있으니까. 네, 회장님.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파란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딸을 되찾은 아비의 분노이자 악마를 심판하러 가는 신의 분노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돌아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주야, 가자. 우리 딸 괴롭혔던 쥐새끼들, 아빠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똑똑히 지켜봐라. 이제 사냥을 시작한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서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아버지의 딸 최민주로서 저를 지옥에 가뒀던 악마들을 심판하러 갑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매캐한 곰팡이 냄새. 눈을 뜬 곳은 강원도의 모텔방이 아니었습니다. 사채업자 강 실장과 유괴범 김철호는 영문도 모른 채 손발이 묶여 어두컴컴한 창고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여기가 어디야? 누구 없어? 김철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옆에 있던 강 실장도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야, 뭐야, 김철호. 아까 그 검은 양복들 누구야? 시끄러워.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전과 7범이야. 감히 누굴 건드려. 철커덕.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눈부신 조명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눈이 부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역광 속에서 구두 굽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그림자 두 개가 그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잘 잤나? 내 딸을 괴롭힌 쥐새끼들. 익숙한 목소리. 조명이 켜지자 김철호와 강 실장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그들 앞에는 최고급 수트를 입은 최진혁. 회장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저 최민주가 서 있었습니다. 서윤이? 너 꼴이 그게 뭐야? 김철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딱 벌렸습니다.
제가 알던 꾀재재한 대리기사 이서윤은 온데간데 없고 귀티가 흐르는 재벌가 아가씨가 서 있었으니까요. 아버지는 비서실장에게 손짓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의자를 가져오자 아버지는 다리를 꼬고 앉아 그들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아버지 옆에 당당히 섰습니다. 김철호, 돈 필요하다며? 1,000만 원 보내라며? 그래서 내가 직접 왔다. 돈 대신 죗값을 치루어 주려고. 뭐라는 거야? 이 미친놈이. 야, 이서윤. 아빠를 이렇게 대우해? 김철호는 상황 파악을 못하고 여전히 저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눈짓에 경호 실장이 김철호의 복부를 걷어찼습니다. 김철호가 비명도 못 지르고 꼬꾸라졌습니다. 조용하고 듣기나 해. 강 실장이라고 했나? 자네 이자가 5,000만 원이라고 했지? 아버지가 강 실장을 보며 물었습니다. 네, 예. 원금이랑 합쳐서 그 정도 됩니다요, 회장님. 저희는 그냥 돈만 받으면 됩니다. 저 아가씨가 빌린 돈만 받으면. 아버지는 품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강 실장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1억이다. 됐나? 히, 1억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고십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강 실장은 수표를 챙겨 도망치려 했습니다. 동작 그만. 누가 가도 좋다고 했지? 아버지의 서늘한 목소리에 강 실장의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돈 계산은 끝났고 이제 죗값을 계산해야지. 감히 최진혁의 딸을 협박하고 쫓아다녀. 내 딸이 도망치다 넘어져서 무릎에 멍이 들었더군. 그 멍 자국 하나당 1억씩 계산해 볼까? 너희 목숨값이 그 정도 되려나 모르겠네. 회장님? 딸이라니요? 저 기집애 아빠는 저기 널브러진 김철호인데요. 아버지는 비서실장이 건넨 서류 봉투를 김철호의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그중 맨 위에 있는 종이 한 장.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 불일치 그리고 또 다른 종이. 1998년 서울 놀이공원 여아 실종 사건 용의자 몽타주. 김철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26년 전 놀이공원 화장실 앞 잠깐 한눈판 사이 유모차에 있던 내 딸 민주를 안고 사라진 놈. CCTV도 없던 시절이라 완전 범죄를 꿈꿨겠지. 하지만 하늘은 보고 있었다. 내 놈이 내 딸을 훔쳐다가 온갖 학대를 하며 노예처럼 부려먹었다는 걸. 아버지의 목소리가 창고를 울렸습니다. 유괴, 아동학대, 감금, 폭행, 사기. 그리고 내 딸 인생을 훔친 죄. 김철호, 넌 오늘 살아서 여기 못 나간다. 김철호는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키웠지 않습니까?
밥도 먹이고 옷도 입히고 26년 동안 키운 정이 있는데 키운 정? 이게만도 못한 놈이 제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키운 정? 술 마시고 들어와서 나 때리는 게 정이야? 초등학생 때부터 앵벌이 시키고 고등학생 때 알바 시켜서 내 도박 빚 갚게 한 게 정이냐고. 내가 내 아빠인 줄 알고. 나는 내가 태어난 게 죄인 줄 알고 살았어. 매일 밤 죽고 싶어도 아빠라고 불쌍해서 참았어. 근데 뭐, 유괴범? 남의 인생 훔쳐다가 내 노예로 쓴 주제에 어디서 정을 들먹여. 저는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제 고함 소리에 김철호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어깨를 감싸주셨습니다. 민주야, 더 말 섞을 가치도 없다. 최 실장, 경찰청장한테 전화해. 범인 확보했으니 넘기겠다고. 단 이놈들 감방 들어가기 전에 우리 변호인단 싹 다 붙여서 민사, 형사 걸 수 있는 건 모조리 걸어. 대한민국 법으로 줄 수 있는 최고 형량 때려. 그리고 감옥 안에서도 편하게 못 자게 만들어. 알겠나? 네, 회장님.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강 실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불법 사채를 발행한 죄, 협박한 죄, 너희 사무실 장부 이미 다 압수해서 검찰에 넘겼다. 너희 조직은 오늘부로 끝이다. 평생 감옥에서 썩을 준비나 해.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강 실장 패거리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아버지의 눈길은 차가웠습니다. 경호원들이 그들을 짐짝처럼 끌고 나갔습니다. 이서윤, 아니 민주야, 아빠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다. 으악. 김철호가 끌려나가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서윤은 죽었어. 당신이 죽였잖아. 감옥에서 평생 반성해. 당신이 훔쳐간 내 26년 거기서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갚아. 철문이 닫히고 창고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속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가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떨고 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고생했다, 민주야. 이제 다 끝났다. 악몽은 끝났어. 저는 아버지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과거와의 완벽한 이별, 그리고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내리던 비는 그치고 맑게 갠 하늘이 우리 부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계절이 4번 바뀌었습니다. 어둡고 축축했던 제 인생에도 비로소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유괴범 김철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감방 안에서도 왕따를 당하며 매일매일이 지옥 같다고 하더군요.
사채업자 강 실장 일당도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모두 구속되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악마들은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대신 잃어버린 26년을 되찾기 위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평소 꿈이었던 경영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아빠를 도와 회사를 이끄는 멋진 딸이 되고 싶거든요. 민주야, 학교 늦겠다. 아빠가 태워다 줄까? 아침 식사 자리 아빠가 토스트를 우물거리며 물으십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저 운전면허 땄잖아요. 제가 운전해서 갈게요. 그래. 우리 딸 운전 실력 좀 볼까? 주말에 드라이브나 갈까? 좋죠. 제가 아빠 모시고 바다 보러 갈게요. 우리는 마주보고 하하호호 웃었습니다. 밥 먹을 때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것, 큰 소리로 웃어도 혼나지 않는 것, 무엇보다 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주는 아빠가 곁에 있다는 것. 이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매일매일 기적 같습니다. 주말에 우리는 엄마가 잠들어 계신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아빠는 엄마 사진 앞에 예쁜 꽃바구니를 놓아주셨습니다. 여보, 나왔어. 그리고 우리 민주도 왔어. 당신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우리 민주, 이렇게 예쁘게 컸어.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 목까지 민주 지킬게. 평생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게 공주님처럼 모시고 살게. 아빠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엄마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늦게 와서 미안해요. 저 이제 행복해요. 아빠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매일매일이 꿈 같아요.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우리 행복하게 사는 거 지켜봐 주세요. 바람이 불어와 제 볼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엄마가 우리 딸 잘 왔다 하며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 아빠가 제 어깨에 기대 잠드셨습니다. 지난 26년 동안 딸을 찾느라 편히 주무신 날이 없었을 텐데 이제야 마음 푹 놓고 주무시는 것 같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아빠의 희끗한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넘겨드렸습니다. 이제 다시는, 절대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긴 터널을 지나온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혹시 인생이 지옥 같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무리 달려도 막다른 골목뿐이라고 생각되시나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26년을 어둠 속에서 살았지만 결국 빛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어딘가에도 분명 여러분을 기다리는 구원이 있을 겁니다.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혹은 자기 자신이든 말이죠. 부디 오늘 하루도 버텨주세요. 살아주세요. 살아만 있다면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 최민주가 여러분의 인생 2막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더 많은 기적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인생 2막이었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